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선 전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사이 백선엽 장군 친일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주권을 부정했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공방이 오간 쟁점들을 살펴보고 여당이 제기한 가짜뉴스 선거 공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예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전현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여야는 충돌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거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전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중국의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중대사와의 회동에서 나온 중국 배팅 발언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삼불 일한 정책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중국에는 주권을 포기했던 야당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 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삼불 일한 정책은 주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주권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이념에 매몰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그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는데 정부 측은 육사가 정체성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백선엽 장군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관련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5일 정무위 전체 회의 당시 박 장관의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관련 답변 진위 논란이 발단이 됐습니다. 광복회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을 향해
광복회장이 백장군을 친일파라고 인정했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광복회는 공식 부정한 것이라며 이종찬 회장의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훈부 장관께서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박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관은 광복회 보도자료에 친일 행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와 있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밝힐 수 없지만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또 백장군을 친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 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박 장관의 발언은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교가 잘못됐다며 역사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장관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야당의 공격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자, 백성엽 장군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자꾸 폄훼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백성엽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관직을 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친일이냐? 이렇게 되물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격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을 부정하고 친일 비호의 반헌법적 발언을 한 박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논란을 국기문란 범죄로 보고 배후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주권을 부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소식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보도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등 관련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김대엽 병력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당은 미디어 특위에서 이 사건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범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7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영호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국민주권 부정이라는 겁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총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조 1항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을 직격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김 장관을 포함해 윤 정부 내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부터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 속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이슈를 다루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육산의 철거를 놓고 이념 논쟁으로 시작을 했다면 오늘 그 민주당은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을 집중적으로 물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 통일 안보 이슈답게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이 국방부 이슈가 좀 언급이 됐고요. 해병대 이 고 최상병 사건도 자연스럽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는 민주당의 이 사성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전화에 조치가 바뀌면서 현 수사단장 관련된 문제들이 터졌다라면서 의혹을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 수사단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단 항명에서 개인의 항명죄로 바뀌어서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엉터리로 군이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의원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관련해서 이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이 국방부 장관의 해임 또 교체설이 나왔는데 김병주 의원이 이를 묻자 한덕수 총리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네, 역시 그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있었는데 또 그 전 정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첫 질문을 맡았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책연구원의 논문 철회 과정에 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의 첫 질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현재 오염수 TF 관련돼서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책연구원의 논문 철회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책기관 연구진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것이 우리 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 발표 한 달 뒤에 이게 철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고 이 담당자가 인사 조치까지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다.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이 성 의원이 원하시면 각 의원실에도 논문을 보내드리겠다면서 응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이 우리 해군이 작전 중에는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는데 이 방사능이 정제되지 않는다라면서 조치를 촉구하자 한덕수 총리가 우리 해안 200여 곳에서 현재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충돌도 있었군요. 아무래도 그 외교 통일 안보 이슈다 보니까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해서 여와야의 다른 평가가 각각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이 사드 배치부터 비롯한 그 중국과의 관계 악화 역시도 민주당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질의에 나섰던 김경엽 민주당 의원의 첫 질의가 이거였습니다. 한미일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얻은 실익은 무엇이냐. 이게 민주당의 공세 지점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한덕수 총리는 이 반도체나 무역 등 교역이 자유로워졌고 또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협력이 강화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북한의 우리 입만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이 한미일 외교 강화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면서 또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된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 26회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북한이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30회가 넘게 했다면서 이 확장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 한덕수 총리는 이 문재인 정부도 비핵화에 실패했고 지금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공격할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설전도 오갔습니다. 이 한 총리가 이 과정에서 김경엽 의원에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자 김경엽 의원이 오히려 총리가 사대주의에 빠진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반발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이 국방부 장관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현재 강화되고 있는 북중러의 연대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무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을 받는 형식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오늘도 국회에 오는 길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농성장족으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내에선 이제 이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제 힘이 빠지는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은 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글과 다르게 민주당 내 분위기는 하나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어제 비명계 좌장격인 이 전해철 의원 등이 이 시위장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지만요. 역시 비명계 중진급인 이상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는 단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병원에 실려가는 광경도 그다지 당당해 보이지 않고 비루해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우현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상민 의원이 선을 한참 넘었다며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격이 오선 중진 의원이 할 말이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은 오전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번 주 중 소환을 희망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2일 날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점, 또 갈수록 이 검찰 리스크가 드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내 이 계파 갈등은 더욱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가지 이슈 서원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 기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만 지급하던 위로금을 최대 9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와 퇴행을 경고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부 심판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총동원돼 흠집내기나 조작으로 얽어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다며 강서구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법률과 ICT 기술의 결합인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긴 것처럼 법률 시장에 ICT 기술을 활용한 법률 플랫폼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한국도 독일처럼 법률 서비스법을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관련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변호사협회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낚시 문화와 환경 정책 방향을 정하고 낚시 규제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급성장하는 낚시 인구와 반대로 금지 구역은 강화돼 저변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낚시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낚시 규제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은 기존 법률은 금지구역 지정 이유를 낚시 행위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나 생태계 보호로 들고 있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분석이라며 규제가 필요한 공간만 낚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얼큰탕 사이의 맑은탕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유호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한국 정치 발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간 두 사람 모습이 화제가 됐죠.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대정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호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더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얼큰 탕 사이에 맑은 탕 하나 시켜놓으니까 조금 더 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여야가 만나서 협치라는 걸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좀 답답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네, 류 의원은 정쟁 이슈만 오간 질의를 얼큰탕이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자신의 질의는 맑은 탕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혼란스러웠죠. 고성과 반발이 계속되자 김진표 의장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정부 질문 분위기를 바꾼 건 10번째 질의자로 나선 유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총리님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질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와 협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총리님은 김영삼, 김재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자화자찬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겸손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극단 진영 정치가 3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거 집권 못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 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 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 문화라고 봅니다. 저는 3가지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데요. 류 의원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야 한다며 한 총리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도 쉽지 않겠지만 검토해보겠다면서 화답했습니다. 74세 한 총리와 31세 유 의원,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며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 보여준 두 사람. 대정부 질문은 이들처럼이란 교훈을 남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민 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1조 2항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야당은 김영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면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헌법을 부정한 장관이라면서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네, 김 장관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김 장관의 국민 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라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 장관이 국민 주권을 부정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야당. 반면 국민 주권론에 대해서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김 장관. 여러분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당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이제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때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스 공작이 펼쳐졌다 이런 의혹인데 가짜 뉴스를 이용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조폭 20억 원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그런 설이 진짜 정치 공작이었다면서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로 선거 공작을 기획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신경민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21년 9월 8월 정확하게는 8월 말부터 이 대장동이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요. 네. 김만배 씨의 활동이 눈부시게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펼쳐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 김만배 씨와 이 신앙님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9월 달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언론의 기사화가 된 것은 3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앙님 씨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신앙님 씨가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면서 뉴스타파에 뭐 고문 비슷한 전문위원이라고 그런 거죠. 네. 고문 비슷한 전문위원으로 하면서 뉴스타파의 직원은 아니고요.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이 두 번째 측면이고, 그걸 이제 보도 직후에 이 보도를 뉴스타파의 보도를 바로 복사해서 받은 언론들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받은 정치인과 정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뉴스타파가 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지만 체크를 제대로 했어야 돼요. 네. 팩트가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팩트를 체크하고 더블 체크만 가지고도 안 되면 3번, 4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 않은 김만배와 신앙님 씨의 여러 가지 꼼수 비슷한 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타파가 실수를 저널리즘의 실천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뉴스타파는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 대한 어떤 핍박에 대해서는 분연히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저널리즘에서의 실수 부분은 이건 뼈 아픈 거고 돌이키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직전에 또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의도가 아니냐 이제 현재 그런 의혹인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2022년 정확하게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이었으니까 사흘 전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72분간의 녹음 분량을 신학님 씨에게 받았던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네. 인터뷰는 이런 제가 인터뷰도 아닙니다만 흔히 하는 인터뷰는 신학님과 김만배 인터뷰는 그 전에 2021년 9월 15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인터뷰를 해놓고 6달 후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이걸 흔히 하는 말로 깠단 말이에요.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대목이 뭐냐.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른바 당시에 친여 매체 또는
SNS상에서는 완전히 이걸로 거의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게 야당이 당시 여당이 주장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 책임도 많다. 윤석열 게이트 오히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우리말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타파 보도가 상당히 공중파도 타고 일반 뭐랄까 메이저 신문에도 보도가 다 됐던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정치권에서 아시는 대로 보도를 하기 좋고 반박은 새로운 팩트로 반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게 사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한번 봐세요. 사흘 동안 어떻게 대응을 이런 걸로 보자면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 공작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인터뷰한 걸 그때 공개하고 그 전에 또 이미 또 내응이 돼 있는 것처럼 당시 여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주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을 10년 전의 일이에요. 2011년, 2021년도에 10년 전. 그 상황이 몰고 왔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2월 25일인가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공박하는 일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 왜 조우영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런 식으로 대묻으면서 아주 기정사실화를 만든 그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이거는 가짜뉴스, 거짓 뉴스를 활용한 정치 공작의 개연성이 뭐 제가 보기에는 높고 저는 뚜렷하다고 보고 좀 더 제3자적 표현을 하면은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또 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이제 이재명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캠프에서 경선 중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꾸준히 봐왔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봐왔는데 이것을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저히 제 아이디어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뉴스타파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 건지라는 일단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 신빙성 문제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메이저 언론들이 받았어요. 신문 방송들이. 그러면은 뉴스타파 보도를 받으려면 이 메이저 언론들도 그냥 그대로 카피는 안 되거든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했는가? 그 의심이 하나 들었고 정당이 받고 정치권이 그 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때 이 얘기가 나왔는가? 의심이 들어서 도대체 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떨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면 이 관련되는 당사자들 내지는 기관들이 사실 할 말이 없죠.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당시에 여당, 그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 맞으려면 어떤 전제가 성립돼야 되냐면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그 조우영이를 구속 안 하는 바람에 돈과 사람이 그대로 대장동으로 이어졌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기록을 따져보니까 그럼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팀에게 정확하게 남욱정영하에 대출이 된 게 언제냐? 2009년. 이미 남욱과 정영학은 그때부터 대장동에 매달려 있던 사기팀이에요. 2009년도 돈을 빌려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일반 대출로 받아갔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느냐? 대장동 땅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조우영이는 왜 구속이 안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브로커인데 대출 브로커란 말이에요. 왜요? 부산저축은행의 뭐 행장이 뭐 4,000,000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대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커미션은 그때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대출 가운데 낀 사람 이 정도가 되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심하면 유일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거예요. 아하, 박영수 변호사를 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됐구나 하는 점은 정관예우라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사람은 구속돼도 돈은 회수돼야 되는데 사람은 구속되고 돈은 회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속됐다 하더라도 당시 됐다 하더라도 왜? 이게 땅 사는 데 다 들어갔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21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를 한다고요.
천억 원 가운데 얼마 남겨놓고. 예.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종잣돈으로서 해서 2015년도에 대장동으로 연결됐다는 논리는 가운데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의 주장을 그냥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가 아주 뭐 좀 뜨겁게 전개가 됐습니다. 거의 뭐 한 10분 가까이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서른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또 이제 양측의 고성이 오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정말 국민의 뜻에 또 국리 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끌어내려야 하는 것, 이게 탄핵을 시사하는 것인지 서른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한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뭐 우리가 읽을 수는 막 속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문맥으로 본다면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탄핵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문맥과 모든 흐름상 그렇잖아요. 이게 설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 언급했다.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네. 그 전에 김용민 의원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국무위원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씨 이런 거 부르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적대감 내지는 뭐 불만 이런 게 꽉 차있다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원론적인 표현 같지만 이거는 뭐 마음속에는 탄핵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네. 아니 이건 지금 말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비명 반명을 공식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자 이건 아닐 거고요. 서른 의원이 어제 얘기한 것은 본인의 이제 평소 소신이죠. 그리고 서른 의원이 의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팩트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이제 서른 의원의 조금 나간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어저께 서른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가 서른 의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원칙이고 평소에 자기 생각이고 뭐 행간에는 탄핵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몇몇 성급한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 아주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공식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국무위원도 해봤고요. 판사 부분도 있었고요.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명백한 확인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심한 경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이제 일주일차, 7일차였는데 화면을 통해서 본 이재명 대표 모습이 이제 점점 좀 힘들고 좀 초췌해 보이는 수염도 이제 많이 자란 그런 발언도 이제 그 점점 목소리의 힘도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이번 주에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해라. 이재명 대표는 12일에 출석하겠다. 이 검찰 출두 그 날짜를 두고 여전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게 좀 몇 달 뭐 가기는 뭐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단식인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려면 어떤 그 명분, 그 출구 전략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출구 전략과 검찰의 조사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점치기는 힘든데
12일 날 나가신다 그랬으니까 12일이라 하면 아마 단식 13일째, 2주 직전인데 2주를 꽉 채운 건데 네. 그때 글쎄 뭐 진짜 만약에 누워 계시거나 하는 지금 잠깐 반반 단식이잖아요. 반반. 이렇게 12시간은 단식 어떻게 보면은 뭐 밖에 나와 있고 12시간은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측한다면 12일 날 그 전에 10일 전에 뭐 구급차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든지 아니면 아마 좀 검찰의 제 발로 네. 이재명 대표 당신 발로 걸어가기는 힘든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2일 날 출석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뭐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글쎄 다음 주 화요일쯤 될 텐데 다다음 주인가요? 네. 힘들지 않을까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12일이면 다음 주죠. 그렇죠. 저는 힘들 거로 보여지는데. 그 힘들다는 건 단식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미 출석을 하기가 이미 이렇게 또 동조 단식도 하고 하겠지만 네. 다른 당원들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앰뷸런스에 뭐 그 실려가시는 걸 그렇게 그 모습이 먼저 연출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현재화 되거나 네. 아니면 버티더라도 자기 몸으로 일어나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12일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본인은 굉장히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단식이 이제 3, 4일이 첫 번째 고비가 있고요. 그 열흘 정도가 또 고비가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30일이 넘어가면 정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대충 이렇고요. 네. 정말로 단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보면은 뭐 40일 정도의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고 6, 70일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어려울 텐데 네. 지금 제시한 12일 정도 되면은 열흘이 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네. 수원까지 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뒀다고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12일은 도저히 못 받겠다. 이번 주 안에 바로 내일이라도 좀 나와달라. 이 대정부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지금 3차 소환이잖아요. 이 3차 소환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시하는 대로 11일, 12일 그 주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그러면 소환이 꼭 필요하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뭔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소환이 없는 영장과 체포동의안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을 아마 곧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환이 없는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이 될지 어쨌든 뭐 체력적인 한계에 점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념 논쟁이 이제 불을 붙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여를 반국가 행위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야당은 김영호 장관이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념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영호 장관의 저 발언을 보니까 쿼트를 모든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얘기, 직접이라는 표현을 많이 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헌법을 부정한다는 논리로 몰고 가기에는 좀 협소해 보여요. 무슨 뜻이냐. 명색이 정치학자 출신인데 헌법 제1조 1항을 왜 모르겠어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거죠. 5천만 명이 다들 모든 주권을 직접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은 좀 앞서 나간 거고 무질서한 거다. 그래서 대의제 정치,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통해 위탁받은 권력 위임자들이 움직이는 게 대의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상처로 본다면 표현이 좀 뭐랄까 맥락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된 측면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반헌법적 발언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공격하기에는, 헌법을 부정하는 거 보기에는 제가 너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야. 네. 뭐 그 윤미향 의원의 그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11시 반부터 앞부분은 일조협회에서 한 게 맞아요. 일조협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과 조선협회라는 게 했겠는데, 네. 1시 반부터는 맹박하게 조총련에서 한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앞부분 이야기와 뒷부분을 섞어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적어도 저는 뭐 조총련 행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바른 기회를 얻어서 축사 다음에 기념사를 한마디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적어도 야당으로서도 말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이 아니라 가서 뭐 조총련에 이용당하고 온 측면이 있는 거니까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신고하지 않은 절차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 네. 뭐 김용호 장관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문제를 삼을 만한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 거는 이 홍범도 장군 거하고 좀 맥이 통하는 건데요.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결국 자유시참변이나 발치산 문제나 소련 공산당 입당 문제가 오히려 그 당시 20년대 상황, 30년대 상황이 해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홍 장군은 시비를 걸려다 머쓱해진 거고요. 네. 하나 남은 게 소련 군복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장군은 완전히 지금 여당이 참패를 한 겁니다. 근데 윤미향 거는 이건 지금 뭐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민단하고 조총련이 같이 하는 행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일본의 사정이 있는 거고요. 민단 행사도 가고 조총련 행사도 가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건 좀 윤미향 의원의 부주의함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국가보안법이 되고 뭐 반국가 행위고 이건 또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네. 근데 조사해 봐야 이걸 가지고 무슨 국가보안법을 의율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진 광풍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베나 뉴라이트의 그 흔적이 보여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윤미향 의원도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부주의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걸 반국가 행위로 무슨 역적 처벌하듯이 하는 것은 그거 역시 오바입니다. 네. 실수했고 부주의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건데요. 총선 전초전을 띄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정했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내세울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 여당 안에서는 이기면 대박이고 또 이제 한 자릿수로 지면 선방이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인데 그 진 후보자는 운동장에서 퇴장한 사람이 다시 운동장에서 선수로 뛸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제 10월 11일 한 달 후로 다가왔는데 뭐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춤형 공천을 염두에 둔 거죠. 틀림없이 여당이 공천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은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공천을 한다면 하는 대로, 그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맞상대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일단 뭐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서도
맞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깨끗한 경찰 출신, 그래서 경찰과 깨끗한 경찰과 어떤 범죄자 그리고 사면복권은 받았지만 이번 선거의 책임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뛰어볼 만하다, 맞붙어 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공천이 됐는데 뭐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차는 밟아야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예비후 등록을 한 후보가 2명인가 더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뭐 경선 결과는 아마 가장 이름이 알려진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될 텐데 이렇게 보면 당내에서는 사실 뭐 고민은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분은 내는 게 맞아요. 그런 성표와 상관이 크게 없다고 성표와 상관없이 무슨 말이냐. 네. 적어도 여기에서 진다고 해서 이기면 좋지만 진다고 해서 이게 뭐 당에 큰 타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보기엔 약간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거는 이때 민심은 오히려 좀 더 살핀 다음에 수도권 전반에 대해서 좀 당을 뭐랄까 쇄신하고 이런 흐름으로 쇄신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게 낫지. 네. 후보를 안 낼 경우에 그 데미지는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보를 내는 게 맞다. 다만 김태우 후보가 나가야 되면서 저는 생각은 달랐지만 이 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한번 뭐 당당하게 붙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 생각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10월 11일 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를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5가지 이슈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